2학년 여러분, 오늘은 산지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산지지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한반도의 지체구조,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의 결과 만들어진 지형들 중에서도 산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할 텐데, 앞서 배웠던 빙기 간빙기,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지형 형성 작용, 그리고 한반도 지체구조,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하셔도 될 거예요. 사진도 많이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산지지형에서는 크게 4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먼저 산맥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종류, 크게 돌산, 흑산 나눠서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산지에 사람들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형성 원인에 따라서 산맥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산맥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형성 원인, 방향 이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형성 원인은 산맥이 어떤 원인으로 만들어졌느냐를 뜻하는 거죠. 형성 원인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1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1차 산맥, 또 하나는 당연히 2차 산맥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차 산맥, 2차 산맥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차 산맥은 만들어지는 형성 원인이 뭐냐면 지각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이 지각운동이라는 게 포함이 되는 게 융기나 습곡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솟아오르는 작용을 융기라 그러고, 땅이 구부러지는 걸 습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다가 땅이 이렇게 솟아올랐어. 그러면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융기라고 얘기를 하고, 평평했던 땅이 양옆에 횡압력을 받으면서 구부러져요. 이 경우에도 산이 됩니다. 요거는 습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반도 지체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반도에는 신생대제 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차 산맥들은 언제 형성이 됐냐면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차 산맥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한반도가 땅이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등뼈 역할을 한다는 산맥, 태백산맥, 그리고 낭림산맥, 그리고 마천령 산맥, 그리고 함경산맥, 그리고 소백산맥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지금 말한 5가지 산맥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 1차 산맥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산맥이거든요. 이제 1차 산맥과 2차 산맥 구분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1차 산맥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태백산맥, 그리고 함경산맥, 그리고 마천령 산맥, 그리고 소백산맥, 낭림산맥,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만 우리나라의 땅이 솟아올라서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땅이 솟아올라와서 만들어진 산맥들이고, 이 나머지들은 다 2차 산맥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나머지들은 쌤이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2차 산맥이에요. 근데 이 2차 산맥들은 1차 산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다 형성이 된 거예요. 2차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과거에 평탄한 상태였습니다. 이 평탄한 상태였던 한반도가 중생대 때 지층이 뒤틀리면서 땅에 금이 가요. 땅에 금이 이렇게 쭉쭉 갔어. 우리 한반도 지체구조 공부할 때 그 중생대 초기에 송림변동, 중생대 중기 때 대보조산운동 이런 걸 통해서 땅이 뒤틀리면서 유리에 금이 가듯이 금이 갔다고 배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반도 상태야. 근데 이렇게 생겼던 한반도가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오르는데, 동쪽과 서쪽 중에 어디가 많이 솟아올랐다 그랬어요? 동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반도가 비대칭적으로 솟아올라요. 땅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요. 이쪽이 동쪽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동해바다, 이쪽이 서쪽인데, 땅이 솟아오르면서 이게 태백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얘가 태백산맥이에요.
과거 중생대 때 그어져 있던 지질구조선들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요. 유리에 금간 것처럼 남아있는 거라 그랬죠. 유리에 금이가 있으니까 이 금간 부분은 해발고도 높아진 다음에는 잘 깎인다 안 깎인다? 잘 깎여요.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주변보다 깊게 파이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그 A라고 표시한 부분 그리고 B라고 표시한 부분, 물이 흘러가는 부분 둘 중에 어디가 많이 깎이겠어요? 당연히 금가 있는 부분 B가 많이 깎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지층인데 서로 침식이 다르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차별 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별 침식. 침식은 깎아내는 건데 침식이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칠하는 부분은 골짜기가 파여요. 깊게 파여. 깊게 파이고 깊게 파여요. 그러면 이 깊게 파이고 깊게 파인 골짜기 사이의 부분 하천에 의해서 파이는 걸 우리 V자곡이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계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곡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계곡과 계곡 사이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부분이 남아있겠죠.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아. 그러니까 주변보다 높으니까 여기는 산이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곡이 없으니까 여기도 산이야. 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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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 다 산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계곡으로 파인 부분은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계곡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 선생님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한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산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이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라 부를 수 있냐?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맥들은 땅이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이 깎여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무슨 산맥이 되는 거냐면 2차 산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가 1차 산맥이라는 건 땅이 솟아올라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평평했던 우리 한반도가 동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여기 태백산맥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게 1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1차 산맥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볼 때 한반도가 이렇게 솟아오른 다음에 여기에 1차 산맥이 만들어진 게 된 거고 이 1차 산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발고도가 높게 남아있게 된 부분 해발고도가 높게 남아있게 된 부분 차별 침식을 통해서 산지로 남아있게 된 부분 요 사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여기는 계곡이 만들어진 거라 그랬죠.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파여가지고 골짜기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골짜기가 파이고 남은 주변에 해발고도 높은 부분은 선생님이 얘네들을 2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2차 산맥은 1차 산맥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져요.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2차 산맥은 1차 산맥 형성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다. 형성된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산맥이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2차 산맥이고 그래서 2차예요. 1차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 2차 산맥은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뻗어나가는 대부분의 산맥들 즉 1차 산맥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다 2차 산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강남, 저규령, 묘양, 언진, 마식령, 광주, 차령, 노령 산맥이 다 2차 산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산맥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1차 산맥 5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5가지는 꼭 정확하게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전부는 다 2차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 둬야 되고 방향에 따라서는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지질구조선 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는 라오뚱 방향, 그리고 중국 방향, 그리고 한국 방향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라오뚱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방위를 얘기할 때 항상 위쪽이 북쪽이죠. 오른쪽이 동쪽, 그리고 왼쪽이 서쪽,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 되는데 랴오뚱 방향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강남, 저기령, 묘양, 언진, 멸악 얘네들이 다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에요. 함경 산맥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의 특징은 이쪽이 요동반도가 이렇게 있죠. 이 요동이 랴오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생대 초의 송림 변동으로 만들어진 이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강남조기령 묘양원진 멸학, 그리고 함경은 아니에요. 1차 산맥이고, 이 강남조기령 묘양원진 멸학이 그때 지질구조선에 의해 송림 변동에 의해 형성된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산맥들이고, 얘가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라고 할 때 랴오뚱 방향은 뭘 가리키냐면 여기에요. 동북동 서남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랴오뚱 방향의 산맥은 중생대 초의 송림 변동에 의해서 형성된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방향은 생김새가 이쪽이에요. 우리 한반도, 중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는데 주로 산맥이 나타난 건 중부 이남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마식령, 광주, 차령, 노령, 소백산맥, 얘네들이 중국 방향의 산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방향의 산맥은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중생대 중기에 있었던 대보조산 운동의 결과 한반도에 그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지질구조선이 파이면서 그 주변에 그 땅들이 높은 산지 2차 산맥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 중기에 대보조산 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방향의 산맥. 이건 태백산맥 생각하면 돼요. 한국 방향의 산맥은 북에서 보통 남 또는 북서에서 남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쭉 뻗어 있는 산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로로 뻗어 있는 산맥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얘네들이죠. 여기 있는 낭림산맥, 그리고 마찰령산맥, 그리고 태백산맥, 얘네들이 한국 방향의 산맥이 됩니다. 얘네들은 북남 또는 북동에서 북서에서 남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서에서 남동,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1차 산맥이에요. 이 세 가지니까 낭림산맥, 낭림산맥, 마찰령산맥, 태백산맥은 모두 다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맥을 형성 원인에 따라서는 1차 산맥, 그리고 2차 산맥으로 구분을 했고, 방향에 따라서는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그리고 한국 방향으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여러분들이 1차 산맥 이 5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1차 산맥을 제외한 나머지 2차 산맥은 다 1차 산맥 형성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얘랑 방향에 따른 구분이랑 섞이면 헷갈려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랴오뚱 방향의 산맥은 중생대 초에 송림 변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송림 변동의 영향으로 지질구조선이 그어진 게 중생대 초고,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진 건 1차 산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지질구조선이 그어진 시기랑 산맥이 그어진 시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지질구조선은 땅에 금이 그어지는 거예요. 지질구조선의 형성 시기랑 산맥 형성 시기는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진 시기랑 산맥이 형성된 시기는 서로 같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야. 얘네들이 특히 그런 거예요. 중생대 초의 성림 변동으로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지고, 중생대 중기의 대보조선 운동으로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그어졌지만, 산맥이 형성된 건 다 1차 산맥이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생대 3기 이후에 만들어진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돌산, 흑산에 대해서 배울 텐데, 돌산, 흑산은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데가 설악산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설악산에 울산바위 있는데 설악산의 울산바위 선생님은 옛날에 속초에 근무하면서 가봤는데 와, 정말 멋있어요. 올라가기가 힘들긴 한데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 올라가면 바다도 쫙 보이고 이게 울산바위죠. 이 돌산은 돌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흑산이라는 건 흙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흑산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의 여기 풍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이제 식물들로 덮여 있고 경사가 완만한 게 특징이죠. 설명을 해보면 돌산은 주로 기반암이 화강암인 경우에 돌산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화강암은 풍화, 제자리에서 잘게 부서지는 걸 풍화라 그랬죠. 풍화가 되면 모래로 바뀌어요. 근데 모래는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가잖아. 씻겨져 내려가니까 여기 화강암이 있었어. 그럼 여기가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잘게 부서져 풍화가 돼. 그럼 얘네들이 모래가 돼. 그럼 이 모래들은 역시 비바람이 불면 씻겨져 내려가, 흘러내려가, 쭉쭉쭉 흘러내려가니까 그 밑에 있던 화강암 돌덩어리가 다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서 봤을 때 돌로만 이루어진 산이 되는 거야. 화강암은 토양이 없기 때문에 식생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화강암으로 기반암이 되어 있고 토양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생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돌로만 이루어진 산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데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에 울산바위 있는데 설악산 중에서도 흙으로 된 부분도 있어요.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가장 대표적인 그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금강산이에요. 우리가 그 노래가 있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봉우리가 왜 있냐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금강산도 한번 볼게요. 금강산을 보면 봉우리들이 엄청 많아요. 12,000봉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돌덩어리들 하나하나 솟아 올라와 있는 걸 다 봉우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돌산이죠. 그래서 금강산도 우리가 대표적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흑산은 기반암이 변성암이요. 기반암이라는 건 땅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그 기초를 이루는 암석을 기반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반암이 변성암인 경우에 변성암은 풍화가 되면 모래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했죠. 화강암은 모래가 된다고 풍화가 되면. 근데 변성암은 풍화가 되면 모래가 아니라 점토가 돼요. 흙이 돼, 흙. 그래서 여기에 비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여기 흙이 막 만들어져요. 흙이 만들어졌어. 흙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비가 오면 얘네들이 다져지지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야. 물론 많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지만 오랜 세월 동안 토양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다져지면서 아주 단단한 흙이 만들어지게 돼요. 흙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고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야.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성암 산지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발달되어 있고 식생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리산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흑산의 대표적인 지리산, 오대산의 모습도 한번 보고 갈까요? 오대산 같은 경우도 경치 보세요. 끝내주네요. 이 오대산 있는데도 이렇게 다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흙으로 뒤덮여 있고 여기는 지금 눈으로 뒤덮여 있네요. 경치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경사가 완만한 이렇게 식물로 뒤덮여 있는 산을 우리가 흑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얘네들의 또 다른 특징은 돌산은 경사가 급경사다. 그리고 흑산은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완경사다. 경사 완만한 걸 완경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70% 이상이 저산성 산지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산지들이 해발고도 높은 그런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같은 산이 아니라 해발고도가 대부분 2000m 미만이에요. 백두산은 2000m가 넘긴 하지만 대부분이 2000m 내외의 야트막한 산지로 되어 있어서 저산성 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는 산맥이 발달이 되어 있긴 있는데 어느 쪽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냐면 동쪽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지의 두 번째 특징은 동고
서저의 지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주로 동북 방향은 산지가 많고, 그리고 남서 방향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고서저의 지형이고 동북 방향은 산지, 남서 방향은 주로 평야로 되어 있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는 이 산들은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백두대간이 시작이 되는 백두산에서부터, 그리고 금강산에서 내려오면 아까 얘기했던 설악산에서 더 내려오면 오대산에서 더 내려오면 태백산, 그리고 백두대간이 끝나는 지리산. 이 주요 산, 백두산부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6개의 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면 한라산까지,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거죠. 이 주요 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치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백두대간을 표시를 해줄게요. 백두대간이라 부르는 건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천령 산맥을 따라 함경산맥, 그리고 여기를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다가 소백산맥을 걸쳐서 맨 끝에 소백산맥이 끝나는 지점, 백두대간이 끝나는 지점이 있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한라산은 여기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고, 그리고 여기가 금강산, 그리고 여기가 설악산 밑에가 오대산에서 더 내려와서 이제 태백산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리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산지의 인간 생활.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아요. 우리 태백도 포함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태백부터 얘기를 하면 지하자원이 있는 산지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광업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태백이 되는 거고, 태백은 지하자원, 무연탄, 그리고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데도 평탄한 곳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우리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산 정상 부분인데도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완전 평야는 아니에요. 경사가 일반적으로 산 봉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위평탄면은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배추를 심는 거죠. 고위평탄면, 평창이나 매봉산 같은 데가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인데, 고위평탄면 지역에서는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고랭지라는 게 높을고 서늘한 랭 땅지죠. 높고 서늘한 땅이 고랭지고, 높고 서늘한 땅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고랭지 작물이에요. 해당되는 게 배추, 무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을 재배하거나 또는 스키장으로도 이용하거나, 옛날에는 고랭지 작물을 많이 재배했지만 요즘은 스키장,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장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고위평탄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서늘하고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산지의 특징이거든요.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고, 그리고 기온이 낮고, 그리고 습도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안개가 많이 낀다는 얘기죠. 태백도 안개가 많이 끼죠.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기온이 낮으니까. 기온이 높으면 습기가 증발해서 건조해지거든. 이런 기후 조건에서 작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고랭지 작물이. 그리고 또 하나는 소 같은 이 가축이 먹는 사료 작물을 목초라고 부르거든요. 기를 목자에 풀초자. 그럼 목초가 굉장히 잘 자라. 목초가 잘 자라니까 거기에다가 동물들을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소죠. 소나 양 같은 걔네들을 이 고위평탄면 지역에서 기르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목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관령 양떼 목장. 여러분 중에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몇 번 가봤는데, 양떼 목장의 아이러니는 그거죠. 그래서 그 귀여운 양들에게 다 사료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먹여줘, 열심히. 그리고 나와서는 양떼 목장 입구에는 양꼬치 구이, 이렇게 양꼬치 사 먹는 거. 약간 아이러니죠. 선생님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내가 기르고 내가 잡아먹고, 어떤 느낌이 좀 그랬어요. 고위평탄면 지역은 이렇게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스키장이나 목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요즘에는 여름에 피서지로도 많이 활용하죠. 여름에 피서지로도 활용한다는 건 뭐 적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알 테니까. 그리고 산지의 옛날,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파트 태백에 살죠. 옛날 사람들은 산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평야 지역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볏집을 이용해서 초가집을 지었어. 근데 산에는 농사를 못 지어, 벼농사를.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없어. 그럼 집을 뭘로 지어요?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지붕을 덮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너와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와집이 태백 가까운 삼척에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삼척 신리라는 곳에. 삼척에 너와집 치면은 딱 사진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이 지붕을 덮어놓은 얘네들이 다 너와,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을 말려가지고 기와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걸 너와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와집이 만들어지는 곳은 나무가 풍부한 산지 지역에서 너와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여기가 좀 어렵고 나머지 얘네들은 어렵지 않죠.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